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범입니다. 이게 7월 13일날 13일날 있었던 13일 14일날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선거 유세 중에 총기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 사진 한 장이 주식의 개를 바꾸나 이런 관점인데, 글쎄요. 한번 좀 지켜는 봐야겠는데, 사실 요 사건 이후로 미국 베팅 사이트라든지 여러 곳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간 건 사실인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요런 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저 이슈의 한 컷의 사건의 사진에 가장 활발하게 반응했던 것은 주식시장은 당시 열리지 않았지만은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었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현물 ETF의 성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좀 올랐다가 한 달 정도 좀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사실 4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슈도 좀 있었고 ETF 선인가에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 달 정도 멈춰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트코인 어느새 지금 실시간 7월 15일자 영상인데요. 개당 63,000달러까지 급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시장에서 보러 때 요거는 이제 3월달 지난 3월의 기사 내용인데 3월 12일자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7월 15일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는 가상화폐는 가상자산 일종의 화폐다, 당선되면 수용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그게 미국 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본장으로 가서도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사실 약간 투자자들의 수급을 몰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결을 바꾸나 이거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 그걸 하나를 결과를 단정을 하고, 아직 미국의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막 너무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피해주를 보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 어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를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만 봤지만 혹시 다른 주변 변수까지 움직이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보면,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통화시장이죠. 그러면 통화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과거 트럼프 1기 때 보여줬던 미국의 글로벌 국가와의 무역 분쟁, 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할 때는 보통 킹달러를 지향을 하죠. 근데 통화시장은 그렇게 액티브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왜냐면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가벼운 쪽으로 반응을 하고,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든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든 미국은 어마무시한 아마 30억 달러가 넘죠? 국가 부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근데 인프라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투자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경기 부양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메커니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빵꾸 난 재정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계속 진행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시장에서 그냥 단정을 지어가지고 달러가 강하고,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채권 발행이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많아지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국채 또 하나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호 관세가 되는 거니까. 관세라는 게 미국이 예전처럼 2018년도 이전처럼 중국에다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또 중국은 미국에다 관세를 부과하니까 서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가 오른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건 너무 아직은 이론적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일장에서 먼저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국채금리 다시 올라가고 물가 다시 올라가고 킹달러 간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한 건의 사건과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걔를 바꾸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조금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또 가상화폐가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아주 작은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가상화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업들은 주가 움직이는데, 이런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우리기술 투자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킹 달러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랐는데 국채 금리가 반응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방산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겠죠. 근데 아마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산 관련주가 많이는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이 방산 관련주를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다는 의견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리스크한 건 없는데 사실 이제 코스테크나 이런 종목의 큰 변동성 자체가 저희가 주말에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직접적으로 투자 붙어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크게 보게 되면 자주국방을 강화하니까 방위 분담금은 놀릴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각 국가별로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거니까 방산 입장에서는 또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무차별하게 뭐 만약에 오늘 움직인 현대로템이나 이런 거를 한 칸의 사건과 사진만 가지고 쭉쭉쭉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들어온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유튜브에 오늘 주중에 하는 영상의 컨텐츠가 내일 정치잖아요. 그럼 내일이 뭘까 갈지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아까 제가 약간 흘린 말 중에 인프라 투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는 뭐 철도를 놓고 너무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IRA 법안의 이전 법안이 BBB 법안이었죠. 보다 나은 미국, better 뭐 저저저저 뭔데. 그러면은 뭐 미국에는 캐터필러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한국에는 원래는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바켓이라는 기업은 원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 아프게 어디에 엮여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구조 이슈와 엮이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되게 안 좋아서 아마 기관들은 자금을 뺄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원래 투자했던 결과 다른 변수가 생기니까 제가 늘 드린 이야기가 어떤 기업들인지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투자에 변화가 생기면 펀더들은 자금을 빼게 돼 있어요. 두산 파켓만 빼는 게 아니라 아마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예측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런 종목들 있죠. 네, HD 건설기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HD 현대 건설기계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했을 때는 약간 개별주 관점에서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입만 틀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글로벌 감리업체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또는 디벨로퍼 이런 감리회사고 디벨롭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디벨로퍼 회사들은 물량이 조금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고 그냥 노멀한 걸로 보면 되죠. 지금은 조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졌던 기업 중에서 HD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건설주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어쨌든 간에 오늘 많이 올라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메커니즘이 놉니다. 이거는 결을 방구까지는 아닌데 건설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내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높은 것도 많은데 다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씩 해외 모멘텀이 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쪽이란 말이에요. 원전 쪽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물론 GS건설 순살자인은 약간은 국내 아파트 비중이 조금 높은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중동수주 같은 것도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쪽으로 자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더 트레이딩 자금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쪽에 자신이 없다면 아예 스킵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만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요새 장이 좀 잔잔바르다 보니까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한쪽 캐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은 또 저런 애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삼목 에스폰 같은 거푸짐을 만든다든지 금강철강 같은 이런 쪽으로도 아주 잔잔바리 자금은 들어옵니다. 금강공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아제강지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아그룹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스페이스X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까지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 친구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건설 인프라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 몰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자금은 아니에요. 큰 자금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로 9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하면 약간 10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부동산 리츠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요. 장의 전체적인 메커니즘 차원에서 나스닥의 쏠림 자체가 되게 완화된단 말이에요. 완화되면서 다우가 좀 맞춰가는 그림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영상치고는 전체를 다 풀어드리는데 그런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건설 관련 인프라 쪽도 조금씩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래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막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오늘 영상 때문에 장 초반에 경협주라든지 이런 게 움직였다면 그쪽은 테마주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렇긴데 그 관점으로 한번 내일 장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